민주당은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했습니다. 박광온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명 비명의 그런 구분은 유효하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당을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들이 모든 의원님들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당 대표님과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매우 긴밀하게 또 원활하게 함께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님. 네.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사자구도로 치러졌어요. 박광온, 박범계, 홍익표, 김두관 이 네 분의 후보 가운데 박광온 의원만 굳이 구별을 하자면 친이낙연계 의원이라고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범 이재명계 의원으로 많은 정치 관련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친이낙연계 의원이 된 데 대해서 이게 어떤 의원들의 심적 변화가 있었던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굳이 그렇게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나눈 건 아니고요. 정치를 오랫동안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좀 전에 이제 박광온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비명, 친명으로 구분하는 게 지금 유효하지가 않다. 네. 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왜냐하면요. 저도 이제 기자할 때도 그렇고 원내대표 선거 기사 쓰기 정말 어렵고 의원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실 거예요. 예측하기가 제일 어려운 정말 예측하기 선거가 제 어렵고. 원내대표 왜냐하면 선거죠. 선거인단도 적고 우리 김영남 처음에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출마하면은 이렇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동그라미를 2개인가 3개 네. 쳐요.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고 세모까지 가는데 이거를 제가 옛날 취재할 때 보니까 자기 당이 한 150명도 안 되는데 각자 후보들이 생각 보니까 300명이 넘어요. 그만큼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박광원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사실 재수를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박홍구 원내대표하고 선거를 할 때 제 기억으로 한 70표가 좀 넘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70명 넘은 표를 확보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재수를 하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때 아깝게 떨어진 뒤로 박광원 원내대표께서 1년 동안 제가 듣기로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자주 만났어요. 여러 의원들을. 그런 이제 동정심, 그다음에 또 박광원 원내대표 본인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님과 가까운 건 맞지만 네. 실제로 개파색이 짙은 분은 아닙니다. 되게 옅고 저도 잘 아는 언론계 선배인데 되게 화합형이고 네. 인품이야 워낙에 여야 모두를 네, 주로 망라하고 다 그렇습니다. 좋은 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이번 원내대표를 특히 결선까지 가지 않고 네. 1차에서 압도적으로 다는데 결정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최고의 방점을 두고 활동하시는 부분은 당내 화합과 이런 단합 이게 될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이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협상해가지고 국회에서 정말 민생 개혁 입법을 많이 통과시키고 네. 처리하는데 주력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윤재옥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됐는데 선거 후에 동그라미, 세모, X는 다 지우겠다 이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자기를 지지할 후보, 세모는 긴가민가 하는 후보 이런 그 의원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한 대변인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차재현 교수님 예. 박광온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 당 소속 의원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예. 그리고 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위기감 있게 아마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를 그러니까 박광온 의원을 뽑음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보자는 뜻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안고 있는 지금 박광온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조속하게 지금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의 쇄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윤관석 의원이나 이승만 의원 같은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거취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지금 이 집단지성의 그러한 이 논리를 빌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 자진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쪽으로 저는 일단 첫 단추를 깨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일단 지금 이 민주당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도 무당층들의 지지를 끌어놓는 쪽으로 여러 가지 당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쪽으로 예. 모든 것을 좀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분위기가 슬슬 바뀌고 있는 건지 아리송한 가운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잊힌 삶을 살겠다라고 천명을 했지만 최근에 또 책방을 열어서 화제를 얻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에 들여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여다 보셨죠? 네. 제가 이제 곧 다음 주 정도 오픈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책방입니다. 책방뿐만 아니라 앞으로 책방을 거점으로 해서 평산 책방의 책 친구들이라는 북클럽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함께 온라인상으로 함께 책 읽고 함께 독감 나누기도 하고 저 어제 또 도서지방 같은 데 또 우리가 함께 또 책을 보내기 운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독서 문화를 좀 더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데 많이들 도와주실 거죠? 네.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제가 이룬 그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들죠. 네, 최 의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지금 책방을 연 데 이어서 앞으로 영화 개봉까지 관련해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을 또 정치적으로 혹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의미부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럼요. 지금 사실 지난 정권을 잃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1년이 그러니까 취임한 지 5월 10일이니까 이제 조금 남았는데 네. 그렇게 저는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해서 저는 1년 정도는 정말 드러내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영화 제작서부터 책방 오픈, 그다음에 각종 지금 현안에 대한 언급까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하지만 총선이 지금 사실 1년이 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권의 한 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현실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친문 진영의 사람들을 떠나서라도 최소한 어떤 야권의 어떤 중도를 소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타협하면서 저는 공천 전략도 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현실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는 행보들이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책방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간 캠프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 사무실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구심점이 되는 인물은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낙연 대표의 귀국도 좀 맞물려서 저 6월부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제가 보기에는 비명계가 지금 워낙 다양하게 지금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지금 현상에 대한 그러니까 외교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저거는 정치적 메시지로 봐야 되고 이렇게 친문에 대한 집결 이런 차원을 넘어서 야권의 한 축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내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굉장한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실제 지금 민주당 내에서 특히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뭐 원내대표 선출부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책방 오픈 해가지고 친문계까지 결집하는 건 아니냐.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속내가. 그 원내대표 선거는 뭐 진지하게 4월 28일 날 뽑으려고 결정된 거고요. 네. 4.17 판문점 그 남북 정상회담도 5년 전에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주역이었던 문 전 대통령께서 지금의 우리 한반도 사실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뭐 윤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가가지고 핵의 확장 억제를 얻겠다고 저렇게 뛰어다니는 것도 결국은 지금 한반도 상황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를 너무 이제 강대강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보수 정부
노태우 정부 때 정말 북방 외교라는 이름으로 저는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지평을 넓혔어요. 안보와 경제의 지평을.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과 수교까지 했습니다. 네.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입니다. 참 역사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보수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와가지고 지금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전 대통령으로서 러시아와 중국 안보를 위해서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한미동맹은 당연한 한 거고요. 일본과도 잘 지내면서 이런 말씀 메시지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네. 저는 평상 책방이 캠프 역할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무슨 캠프 역할을 하겠습니까? 책 가서 사기도 하고 네. 전직 대통령과 말씀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을 지금 붙이는 거는 네. 저는 좀 과하지 않나 뭐 이런 향후 생각을 합니다. 공천 경쟁에서 뭐 과한 출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은 좀 과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전직 대통령께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거에 뭐 관여를 하신다거나 저는 문 대통령은 저는 뭐 그때 기자도 했고 국회 공무원도 했기 때문에 좀 간접적으로 그래도 많이 아는데 문 대통령은 지난 그 당대표 선거 때나 공천 때나 전혀 관여 안 하셨습니다. 네. 당대표 선거 관여 안 하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비문 아닙니까? 예. 비문 당대표가 나왔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르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2007년에 이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2008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화마을에 내려가서 굉장히 그 전임 대통령 이상의 다른 다양한 목소리들을 많이 정치 현안에 내다 보니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럽게 봤었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의 데자뷰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글쎄,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가장 큰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내에 어떤 일종의 권력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취약하고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도 보면 4명의 후보가 나왔으면 거의 이변이 없는 한 결선은 가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선 투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광원 의원이 압도적으로 1차 투표에서 그냥 과반을 넘겨버렸습니다. 네. 그만큼 소위 비명계의 힘은 커지면서 친명계 쪽에 있던 권력이 이제 점점 빠지는 진공 예. 상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최수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쪽, 야권 쪽에서 이재명 대표의 권력의 공백 상태를 메꾸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중심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이외에는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야권의 중심축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는 과정이다. 저는 뭐 정치적 의도 없이 책방을 열었다. 아이,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멘트 수준이고요. 네. 사실은 직전 대통령이 하는 활동 중에 정치적이지 않은 활동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거는 정치 활동의 본격적인 재개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일단은 민주당 내의 그 주축 세력의 교체. 근데 그 이외에 더 활동 범위나 아니면 범위를 넓혀서 지금 정부 여당과의 대립각을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세우기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파열음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퇴임 시점에도 상당히 높은 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팬덤도 강하고요. 다음 총선에서 가만히 있을래도 어떤 역할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차 교수님. 제가 이 청와대 출입 기자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당히 가까이서 한 네. 2년 동안 지켜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정치 안 하실 거라고 봐요. 정치 안 하실 저는 거라고 지금 본다. 현재 이 모습들이 정치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일종의 아웃프로세싱 과정을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물론 뭐 지금 뭐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이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 그날하고 겹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와 지금 안정 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또 이 오랜 신인과 소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만약에 정치하려고 하면 저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아까 우리 한민수 대변인이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퇴임 이후에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집권하고 있을 때 당대표 전당대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 지금 대통령 경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청와대의 개입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건데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저는 정치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네. 지금 필수 과정을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한번 문재인 지켜보시죠. 전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을 갖는 건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겠죠. 한 말씀만 아니, 드리면 아닙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그래요? 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